자, 안녕하세요. 단군 신화랑 관련해서 이제 살펴지는 모습이 북의 시족제 남성 중심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환웅이라는 남성, 그 다음에 북의 정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살펴지고요. 그 다음에 단군이 맨 마지막에 아사달 산신이 되는 1500년 뒤에 아사달 산신이 되는, 그래서 남성 산신이라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계보다는 늦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의 시족제가 확립되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단군 신화가 재조정되든지, 안 그러면 북의 시족제가 확립된 뒤에 만들어지는 게 단군 신화다, 이렇게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그 투자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의 시족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모계보다 훨씬 뒤에 나오는 문화고, 기독교도 제가 그래서 생각보다 쟤네 그렇게 오래된 문화는 아닐 거다 라고 추정하는 게 전부 남성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주의랑 같이 나오면 그러면 상황이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국도 요임금 이전에 보면 복희씨, 여화씨 나올 때는 여화는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올 때는 사실 약간의 여성주의들을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성주의에서 남성주의로 약간 변화되는 그런 양상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성만 계속 셀이 나오면, 그리고 그게 어떤 혈통주의까지 나오면 그러면 훨씬 뒤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적자라고 하는 것과 서자라고 하는 것들의 개념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남성 중심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연대적으로는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여성 산신은 없느냐? 여성 산신의 이제 대표적인 게 지리산 산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지금 박혁거세랑 관련된 박혁거세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여성 산신이에요. 여성 산신과 관련된 분이어서 신라에 보면 오악이 있는데, 신라 경주 안에 오악이 있는데, 서쪽에 선도산과 관련된 선도성모가 박혁거세 어머니 계열, 그러니까 그쪽에 여성산신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토암산이 있는데, 토암산의 산신이 되는 거는 누구냐면 나중에 탈해왕입니다. 탈해왕. 그래서 남성산신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성산신 구조가 남성산신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사료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언제 얘기냐면 탈해왕이니까 기원 후, 박혁거세면 기원 전이고, 그다음에 기원 전후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단군 신화에는 온이 남성. 그러면 야, 이거 조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야,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면, 공부하는 사람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이제 아마추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층위를 나눠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과 관련해서는, 지리산 여성산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저 화엄사 관련된 논문을 쓸 때 저걸 보고,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을 봤어요. 야, 마야 부인이 지리산 산신을 했었다니까. 이게 왜 부처님 어머니가 이쪽까지 와가지고 산신을 하고 그래? 이거 도대체 뭐야 싶은 생각이. 그래서 지리산 산신은 지금까지도 여성입니다. 거기는 여성 아니면 지리산 산신 안 됩니다. 화엄사 사적기에 보면 중간 해안이라고 한 분이 임진왜란 때 이제 화엄사가 다 화재로 소실이 되고, 이제 나중에 저 사적기를 쓰는데, 그때 있었던 자료들을 이렇게 출연해서 쓰거든요. 근데 뭐라고 산신 얘기가 나오냐면, 태초에는 마고할미 아세요? 마고할미? 예, 마고할미 들어보셨어요? 무당의 어떻게 보면 오야붕이고, 우리 무속에서 우주를 만든 사람, 이 세계를 만든 사람이 마고할미예요. 저런 걸 보고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태초에 거대한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해체되거나 뭔 작동을 해서 이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중국에는 방고씨라고 하는 게 있고, 방고씨, 그러니까 태초에 우주 생성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에서 방고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는 푸르샤라고 하는, 그래서 푸르샤가 다 해체되면서, 그다음에 중국의 방고씨도 이렇게 해체되면서 몸이 죽어가면서 눈깔이 태양과 달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 마고할미 전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코 골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진짜 할매예요, 할매. 그렇게 해서 대충 만든 게 이 세상이야. 할매가. 근데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세상이 조금 떨어지거든. 약간 명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할머니가 만든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코 골면서 자다가 대충 이러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만든 게 이 세상이래. 그래서 마고할미가 우리나라 무속에서 나오는 거고 바리공주 이야기에서 나오고 저게 어떻게 보면 무당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 양반이 죽을 때 자기 에너지를 무당에게 이렇게 딱 줘서 그래서 무당이 이제 모든 신들을 이렇게 작법을 통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마고할매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진격의 거인을 보면 그 태초에 그 거인들의 힘들이 이렇게 내려오듯이 이렇게 무당에게 내려오는 게 마고할매의 힘이래.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좀 웃긴 것 같긴 한데 교황도 그런 거예요. 교황도. 교황도 그렇게 예수로부터 통해서 내려가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쪽은 좀 더 세련되게 발전했느냐, 한쪽은 약간 제대로 발전 못했느냐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런 책 많이 얘기하거든요.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조셉 캠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신화는 사실은 다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앞뒤 짜맞춰서 조금씩 변형된 거다. 그 패턴을 어떻게 반복시키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설득력 있게 조금씩 변형하느냐. 그래서 천의 얼굴을 가졌지만, 그러니까 모든 신화의 주인공들은 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다 다양하지만 실제로는 스토리상으로는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고 할머니 얘기가 있고 아마 이거를 저는 태초로 봤거든요. 신라 때 갑자기 마야 부인이 나와요. 신라 이전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 뭐 불교는 당연히 신라 때 들어왔지만 삼국시대 때 들어왔지만 마야 부인을 주장하는 거는 그 이전을 대표하는 기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박혁거세 어머니인 선도성모이기 때문에 신라 시대 때는 주로 아마 중심에는 아마 박혁거세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마야 부인 진짜 뜬금없죠. 마야 부인 상당히 뜬금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저 위수광후가 누군지 아세요? 왕건 엄마입니다. 태조 왕건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리산이 뭔가 센 사람들 이렇게 여성 중에서 여성 CEO 뭐 백인 이런 식으로다가 뭘 추리는 문화가 있는가 봐. 지리산이 방장산이에요. 30산 중에서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할 때 그 방장산이 지리산이다라는 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상세계고 우주의 가장 중심 중에 한 곳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적으로만 얘기하면 지리산은 사실은 문수보살과 관련된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문수신앙이 분명히 그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 지금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화엄사에 가서 살면서 좀 찾아봐야 되나라고 싶지만 멀어. 멀어. 근데 지리산이라고 하는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그건 문수보살과 관련된 어떤 신앙 패턴이 그 안에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지리산에는 여성주의가 강력하게, 보통은 저렇게 여성 산신들이 있다가도 나중에 남성 산신으로 바뀌거든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올곧게도,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불교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마야부인, 불교를 대표하는 마야부인, 무속을 대표하는 마고할미, 그리고 신라를 대표하는 박혁거세의 어머니 선도성무,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또 갑자기 또 줄을 타서 여당 야당도 없어. 무조건 센 쪽의 어머니를 다 잡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어.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 이게 지금 무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한 여성,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여성, 그 다음에 신라에서 가장 강력한, 고려에서 이게 딱 동일 패턴이거든.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어. 그래서
저렇게 여성적인 흐름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여성의 틀이 갖추어져 있고 거기서 이제 강자들을 하나하나 영입해 가는 거죠. 영입하면서 변화하지만 그 여성이라는 속성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속 구조에 있어서 연원도 오히려 지금 그냥 제 생각에는 단군 신화보다 더 오래된 연원이 있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여성주의를 계속 고수해 온다는 거는 상당히 특징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또 이 선도성모는 자세히 봐두세요. 나중에 이제 박혁거세 얘기할 때 또 선도성모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박혁거세가 아래서도 나오고 선도성모의 아들이 살았고 또 나오고 그걸 이제 같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도성모는 나중에 선도산에 진짜 원래는 무속적인 여성이었을 거고 나중에는 그 선도산을 대표하는 산신이 되고 죽어서 산신이 되고, 야, 좀 세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력했으면 백제 영역까지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도 산신을 하고 체인점이지. 체인점. 장사가 잘 되니까 부럽지. 부럽지. 그래서 단군 조선이 끝나고 단군 왕검, 이제 왕검이 진짜 단군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지 수도인 왕검성을 나타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단군 왕검과 관련된 부분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군 조선 말고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죠. 기자조선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주 교체기 때, 은나라하고 주나라 교체기 때 은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는데 이제 공자가 좋아했던 게 그 주나라고, 은주 교체기 때 전에 옛날에 붓다로도 그런 거 얘기할 때 좀 해줬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은나라 말에 주왕이라고 나와요. 주왕. 이름이 주예요. 이게 주왕.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는 주나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약간 헷갈릴까 봐 일부러 한자를 썼는데, 그래서 저 주왕이 폭군이에요. 모든 왕조의 맨 마지막은 폭군으로 나옵니다. 왜? 뒤집어 엎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쓰기 때문에 진짜 폭군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폭군이 아닌 경우도 있죠. 좀 잘하려다가 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의자왕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자왕은 제가 보기에는 잘하려고 했지만 망한 그런 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몰라, 어차피 반대파가 결국은 다 쓰는 거니까. 반대파가 쓰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티끌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좋게 써준 사람, 최영 장군입니다. 야, 그 고려사의 최영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진짜 깔끔해요. 이성계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고려사라고 하는 고려사저루는 다 조선에서 쓰는 거니까 고려 역사를 추려서, 그리고 거기서 입맛에 맞게 자기네 식으로 다 재편을 해버리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황들에 맞춰서 왜 새로 나라가 건국돼야 될 당위성을 그 안에다가 다 부여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최영은 적이었었어요.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탄압하는 쪽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신진사대부하고 이성계가 뭐 주범이고 최영을 제거하는 주범이고, 최영도 사실은 그 위화도 회군 전까지 거의 불패의 장군입니다. 김유신과 더불어서 거의 뭐 최고급 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거의 불패입니다, 이 양반. 네. 그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재상지위에 있으면서도, 최고에 있으면서도, 문화시중이에요. 그 당시에는 문화시중에 있으면서도 재산이 없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 쪽에서 그렇게 기록했으면, 그러니까 최영이 죽고 나서 최영 세력들이 건재하고 그 상황에서 기록이 됐으면 접어들어야 돼요, 이거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반대 당인 이성계 쪽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죽인 뒤에 또 그쪽에서 쓰는데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깨끗한 사람, 진짜 깨끗한 사람.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아마 간디급이었을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좀 생각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쉽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옛날로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요. 지금은 하도 비춰지는 게 많고 뭐 재산 공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미리 조정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아. 그런데도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상대방이 기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장 정도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 있는 임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주임금 같은 경우는 욕 태바가지로 먹습니다. 그 다음 왕조가 잘 될수록 욕을 더 많이 먹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주교체기 때 저때 이제 영웅으로 나오는 사람이 강태공 여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나라의 책사로 나오는 거예요. 제갈량 같은 급으로 나오는 거죠. 이 주나라에. 그래서 은나라 말에 3명의 인자가 있다라고 나와요. 논어에도 저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미자, 기자, 비간 이렇게 3명의 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신분도 다 괜찮아요. 이 미자라는 사람은 이 주왕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왕손이죠. 그렇게 해서 간언을 했대. 간언을 했더니 왕이 짜증을 내가지고 저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라로 튀었다네. 저게 인자의 할 짓인가는 생각이 들어. 저게 진짜 인자인가? 아니 간언해가지고 왕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려 말에 여말삼은 뭐 이런 과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간언을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어. 근데 이게 주나라로 조금 이 사람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기자조선 그 기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왕의 백부인데 큰아버지인데 주왕에게 이렇게 간언했더니 주왕이 노비로 만들어 버렸대. 노비로 만들어 버렸대. 그래서 노비로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 조선에 봉해졌다라고 하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은나라는 없어지고 주나라가 들어와서 너는 그래도 어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선으로 봉했다. 그게 기자조선이에요. 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이고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숙부입니다. 왕의 숙부. 왕의 숙부.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왕조 같은 급이었는가 봐. 그러니까 미자는 대충 하는 사람이고 간언을 해도 대충 했다가 안 되니까 에라이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스토리가. 기자는 좀 세게 한 사람이고 비간은 겁나 세게 했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조왕조가 왜 죽은 줄 아느냐? 잔소리. 잔소리. 이게 잔소리를 계속하면 죽음입니다. 왕조국가에서는 죽음이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부부간에도 잔소리 계속하면 이혼입니다. 같이 살기 싫으면 잔소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간은 진짜 세게 했는가 봐.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저 주왕이 얘기하냐면 성인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더라.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구멍이 있다는 그런 썰이 있었대. 그 당시에 썰이 구멍이 7개가 있대. 성인한테는 이렇게 그래서 영험하대. 그렇게 해서 숙부가 그렇게 대단하면 내가 성인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갈로. 갈로.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중하, 좀 부드럽게 말한 사람, 중간으로 말한 사람, 세게 말한 사람. 근데 가장 충신은 어떻게 보면 죽은 비간이 아니었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미자는 좀 얍삽하지.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사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는 약간 얍삽한 사람, 책임감이 덜한 사람, 자기가 왕손인데 지금 왕실의 서자인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복형이 지금 왕인데 그 나라가 지금 위태로운데 적국으로 간다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저런 사람을 인자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무튼 기자조선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자가 넘어올 때쯤에 벌써 고조선이 당군조선은 해롱해롱하고 있었구나. 기자한테 큰 힘을 줬겠나? 이 주나라가 크게 안 줬겠죠. 그런데도 이제 살살살 그 은나라 사람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찌그라지들 좀 데리고 이렇게 오면 이쪽은 벌써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자가 쉽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민들이 다 이제 좀 모이니까 그러면 너네 그냥 내가 거기다 봉해줄게. 그러니까 제대로 주는 건 아니고 내 걸 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 그쪽에 그거 너 거기 왕해. 일종의 그런 식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기자조선. 그리고 기자조선이 좀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위만조선 얘기가 나옵니다. 위만조선. 항고주 유방보다 조금 뒤에요. 유방 유방의 어떻게 보면 신하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어디냐면 고구려 이쪽이 연나라예요. 이쪽이 연나라. 그래서 7개 나라가 있고 연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초나라, 오월, 그 다음에 위, 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진나라. 나중에 진시황이 여기를 다 통일하는 거고 이쪽이 연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게 연나라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진시황이 다 통일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유방이 항고주 유방이 그걸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연나라는 그냥 이제 제후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연나라에서 위만이 이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는데 그 망명된 사람들만 갖고도 기자조선을 이겼대. 그러니까 기자조선도 또 해롱해롱하고 있었는가 봐. 정상적이면 저게 못 이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만조선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있고 당군조선이 있고 기자조선이 있고 뭐 위만조선이 있고 그냥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뚜렷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록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그냥 단편적인 기록들만 존재하고 그걸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만조선, 위만의 손자가 우거인데 이 우거 때 전한의 무제를 만나요. 이 무제가 이게 또 꼴통이거든요. 제7대 무제. 그 있잖아요. 그 한나라 때 이제 중국에서 3번의 어떻게 보면 발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때 강건성세,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 이래서 강건성세가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정관지치해서 정관이 있고 한나라 때 문경지치라서 문제경제가 정치를 잘해서 재산을 이렇게 많이 국부를 높여놓으니까 무제가 그 돈을 이제 쓰기 위해서 대외 원정을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 쪽이에요. 그쪽은 돈이 되는 무역 루트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세금이 많이 거치는 이쪽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별 신경을 잘 안 써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무제는 워낙 여러 군데를 치다 보니까 이쪽도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거 때 결국 쳐내려오죠. 그래서 니계상이라는 사람이 우거를 죽이고 나라를 전복시켜서 한나라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소위 말해서 한사군. 낭낭대방, 현도, 진번 이렇게 해서 한사군.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중학교 때 한사군 설치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민족적인 분들은 저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기록이 저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 동전 같은 게 발굴이 돼요. 그래서 뭐 뭔가가 있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정도 생각. 근데 저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알기는 어렵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저거 뭐 그렇게 오래된 항고주 유방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원 전 얘기예요. 기원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발굴한다고 해서 막 뭐가 튀어나오고 그게 뭐 증거가 나오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리고 저기에서 이제 저 한사군에서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낭낭공주, 낭낭공주, 뭐 북짓는 거, 차명고 이렇게 국가냐 남자냐의 선택에서 어떻게 보면 남자를 선택해서 국가를 몰라. 뭐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스토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정도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이야기는 끝난 거고 고조선 이야기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박혁거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구려가 진짜 대단한 나라고 그 다음에 신라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나라고 그래서 고구려가 한반도를 통일했으면 신라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라가 더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건국도 신라가 더 빠릅니다. 고구려보다.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저 한사군을 다 이제 접수하면서 점점 강력해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고구려가 진짜 그렇게 강성한 나라였었으면 신라한테 밟히겠어요? 신라한테 졌을까? 당나라 때문이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라가 가장 삼국 중에서 떨어지는 나라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상황에서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게 신라의 저력이거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대역전극. 마치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게 신라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물론 90년대 생이기는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나라가 좀 나라 꼴이 아니었었어요. 나라 꼴이 아니었었어요. 아니, 보릿고개가 있었다니까. 진짜. 이게 나라 꼴이 아니었는데 불과 한 두세 대도 안 된 거죠. 거의 전 세계 최빈국에서 5,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필리핀한테 원조 받았습니다. 이 나라가 필리핀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필리핀에게도 원조를 받는 나라였었어요. 이게 뭔가 싶은데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저런 데서 우리가 원조 받았다고 싶은데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비교도 안 되죠. 저도 늘상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야,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기분이가 나쁜 나라기는 했지만 어떻게 맘먹어 볼 수 없는 나라였는데 불과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제는 만만한 나라가 됐어.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발전시킬 수가 있나?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아니 이게 최근의 변화를 보면 사실 이 나라 사람들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국뽕 아닙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발전시켜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민주주의 역사 플러스 자본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만큼 괄목할 만하게 단기간에 성장한 나라 없습니다. 불과 한 30년 만에 이 정도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도 우리가 한 7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경제 성장이 올라와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빠른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애를 안 낳아서 민족이 없어진다 하니 좀 그렇긴 한데 물론 저도 일조를 하고 있어서 뭐라고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일본을 따라잡거나 맘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자꾸 역사에서만 저놈들에게 우리가 뭐 문화를 전해줬다는 둥, 뭐 왕인 아직기 이래서 뭐 천자문을 전해줬다는 둥, 불교를 전해줬다는 둥 이런 것만 약을 팔았지 단 한 번도 일본을 진짜 이렇게 대등하게 그거는 사실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삼국 중에서는 가장 떨어지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대역전극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 고구려를 잡는 거죠. 고구려가 신라보다 훨씬 강력하면 사실 신라에게 밟힐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당이 뛰어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은 그렇게까지 관심 없습니다. 당이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었으면 고구려를 정복하고 나서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했겠죠. 하지만 당이 취했던 자세는 고구려하고 백제 사람들을 빼가는 거였지, 사람을 잡아가는 거였지, 통치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꼴보기가 싫어서 좀 한 대 때려주는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진흥왕 때 벌써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순수비 이렇게 하면 고구려를 먹고 들어가잖아. 근데 고구려가 생각보다 만만하죠. 그러니까 떡대가 크다 그래서 영토주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백성이 얼마나 있느냐. 국민주의 그다음에 조세주의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조세권이 얼마나 미치느냐. 몽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거든요. 땅이. 걔네 5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국이냐? 아니죠. 500만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한 도 정도급? 경기도 이런 데도 아니고 그냥 도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거를 땅이 크고 이러니까 아유 말이 그렇지 만주 이북 쪽으로 가봐. 거기 추운데 누가 살아? 그리고 거기 세금 거들어 야 힘들어. 그것도 좀 몰려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살아야 뭐 세금을 걷든지 하지. 저쪽 마을에 한 20명 거기 가는데 그 돈이 더 들어. 거기 세금 거들어. 그리고 그거 위험합니다. 몇 명 가면 안 돼. 왜? 묻으면 어떡할 거야? 내가 좀 세게 나갔는데 그쪽에서 안 줘. 이러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묻으면 어쩔 거야? 묻고 옮겨가. 약간 유목문화에서는 옮겨가잖아. 그러면 아무도 몰라. 진짜. 그래서 사람 좀 많이 데리고 가야 되거든. 많이 데리고 가면 야 이래서 세금 받아서 이거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사람을 빼가잖아요. 고구려 멸망시키고 사람 빼가는데 그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생각보다 그렇게 떡대는 큰데 실제로 인구 비율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삼국지를 볼 때도 촉은 절대 유비의 촉나라는 절대 조조의 위나라를 이길 수 없었다. 제갈량이 몇 명이 나와도 안 돼요. 이유는 인구 비례 때문에 그래요. 근데 땅만 보면 지도만 보면 얼추 비슷해. 그런데 뭐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강원도하고 서울 경기가 땅만 보면 비슷해. 땅 크기로만. 야 그게 그거냐? 그리고 강원도 전체를 합쳐도 인구수 전체를 합쳐도 경기도에 서울은 둘째치고 경기도의 큰 도시 몇 개를 합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땅 크기만 놓고 봐서 야 그게 그거 아니냐? 같은 체급 아니냐? 뭔 같은 체급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고구려주의로부터 약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군부 독재 시절에 너무 그쪽을 세뇌시켜 놔가지고 사람들이 고구려는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나라면 신라에 밟히면 안 되지. 밟혔다는 건 뭐예요? 신라가 만약에 쩌리고 고구려가 쩌리한테 밟혔으면 쩌쩌리요. 이거 무슨 겉쩌리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체급이 비슷했기 때문에 지들끼리 싸울 수 있는 거지. 체급이 압도적으로 한쪽이 강하면 싸움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등치가 크다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경상도나 이런 데는 사람이 사는 데고 만주벌판에 가봐. 그 개장수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가 사람 많이 살고 뭐 이랬으면 일본도 나중에 그 먹을 때도 그런 자세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라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였었다. 뭐 고구려보다 압도적으로 대단. 아니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구려보다 훨씬 떨어지고 약간 우리 역사에서 부끄러운 나라였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라하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괜찮은 나라였었어요. 조선이 사실은 부끄러운 나라예요. 조선이 우리랑 가까운 역사 속에 있어서 자꾸 과대평가되는 나라고 실제로는 신라나 고려는 상당히 괜찮은 나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번에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경주에 17만 호, 18만 호, 약 한 경주가 한 100만 정도 도시였었다. 그래서 전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갔다. 경주에 그렇게 100만 인구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올 때 17만 호, 18만 호 얘기가 나올 때 런던이 5만입니다. 런던이 5만. 그때 런던 이렇게 떨어져. 쩌리에 쩌리. 런던 별볼일 없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에 대한 생각은 약간 접어야 된다. 그리고 고려는 몽고 맞고 이런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을 몸빵으로 해갖고 한 40년 막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뭐 저런 건 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몽고를 37년에 40년 정도를 막았어요.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물론 뭐 정면으로 막은 건 아니고요. 약간 비껴서 너덜너덜하게 막긴 했지만 그거는 전 세계에서 그때 아랍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금나라라든지 송나라라든지 이런 큰 제국들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선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국호도 유지되고 자치권을 부여받았던 거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싸대기 맞고 다 초토화돼서 복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제대로 막은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거의 그 당시 뉴클리오급이었다니까. 핵이라니까 이거는 몽고는. 거기를 그만큼이라도 막은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고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압도적으로 강한 외계인이 나타난 거거든. 그걸 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강력한 나라였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명나라 선제 공격한 게 위화도 해군 사건이에요. 명나라, 그거 진짜 그런 거잖아요. 명나라에서 쌍성총관부가 있으니까 고려 때 쌍성총관부가 있었거든요. 그 천령 이북에. 그러니까 쌍성총관부가 원래 원나라 거니까 명나라가 그걸 먹었으니까 야 그것도 우리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왕하고 최영이 뭔 쓸데없는 쌉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발끈해서 이럴 바에는 선제 공격. 이거 나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대주의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게 고려시대 때까지는 있었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유신도 삼국통일하고 나서 당나라를 선제 공격했고 우리가 의외로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진사대부들이 그 어떻게 보면 중국바들이 잡으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기는 방향으로 간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큰 나라가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우리 공격한다. 전쟁 선포. 야, 그거는 대단한 기세예요. 기계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제 박혁거세. 그래서 신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나라가 아니다. 실제로 신라는 훨씬 더 대단한 나라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박혁거세. 박혁거세 뭔지 모릅니다. 뭔지 모릅니다. 혁거세 이렇게 향원 그 당시 말이에요. 그래서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가 혁거세예요. 혁거세.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다 알에서 나오잖아 이게 지금. 박혁거세 알, 김알지 알, 석탈의 알.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데는 알 아니냐? 가야의 김수로왕 알. 다 알에서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되게 재밌지. 그러니까 알이 뭔가 있어 보이는. 그 당시엔 나 알에서 나왔어.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는. 지금은 알에서 나왔어. 그러면 너 새야? 새대가리야? 너 뭐 공룡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있어 보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다 한국말인 거예요. 그 당시 향언이에요. 혁거세는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뜻이고
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 그냥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리고 박은 그냥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는데 그게 바가지 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우리 흥부 박, 아니 사람이 그 안에서 나오려면 메추리알이나 달걀에서는 안 나왔겠지. 좀 이렇게 큰 알 아니었을까? 이렇게 큰 알?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 들어가 있으려면 캐리어 좀 큰 거 하나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이지. 생각을 이렇게 박, 알, 박 이러다가 이제 박씨가 됐다는. 아니 그렇게 나와요, 진짜. 그렇게 해서 박씨야.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뽀대라는 성씨, 좀 있어 보이는 성씨들 다 뒤에 만들어지는 성씨고, 이렇게 좀 유치해 보이는 성씨들이 다 연원이 깊은 성씨다. 그러니까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 이름들 다 촌스러워요. 뜻도 없어요. 뜻도 없고 촌스러워. 그리고 요즘 사람들 이름이 뭐 한자로도 뜻이 되고 뭐 이름도 발음도 이쁘고,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이름 지어달라면 내가 미치겠어. 그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 맞추고 한자 맞추고 한글 맞추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지어놓으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유명인이 있어. 왜? 좋은 이름, 이쁜 이름이니까. 그럼 어떻게? 다 처음부터 다시.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작업을 또 해. 그래서 내가 이름 저한테 받고 싶으면 한 6개월을 기다려. 6개월. 내가 그래서 그 생각도 했거든.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이름 바꾸려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환갑 기념으로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생각을 하면서 나 이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환갑 기념으로 한번 바꾸겠다. 도 있어. 내가 죽을 때는 이 이름으로 갖고 가고 싶지 않다. 있어. 이름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 분들은 잘 몰라. 이름 때문에 이제 놀림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하면 잘하면 죽기 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고 싶으면 오래 살아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진짜 복잡합니다. 그거 다 맞추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통분모를 쭉 뽑아서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발음이 좋아야 되고 한자로 뜻이 있어야 되고 뭐 별로 게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요. 근데 저런 이름은 촌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오래된 성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가지 같이 나와서 박. 저게 좀 기가 막힌데, 저 박씨 성씨자에 저 나무목에 전복자 있는 이 박자가 통나무 박자랑도 통하거든요. 통나무, 그건 이제 노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 김용옥 선생님이 석사 논문이 노자래서 당신 출판사가 통나무야. 그게 그 박을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까지 나가면, 박씨를 거기까지 철학적으로 나가게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일 건데 그런 작업들을 박씨들이 안 했어요. 재밌게도. 그래서 박혁거세와 관련된 좀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